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1시간 과학 뉴스 생방송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는 최신 과학 뉴스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취미 생활 속 과학 등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숨진 8명은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8건은 급격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2달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초등학생들은 안전성 연구가 끝난 후인 내년 1분기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 세계 1위인 이스라엘이 카페나 음식점 영업을 허용하는 등 봉쇄 조치를 지난달에 이어 다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1을 넘어서면서 오는 23일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변은 우리 몸이 밖으로 내보내는 노폐물이지만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잠시 뒤 내 몸 보고서에서는 소변으로 알아보는 건강 상태를 한양대 조정기 교수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최초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가 1시간 과학 뉴스 생방송을 엽니다. 깊이 있는 보도와 다채로운 과학 콘텐츠로 과학 대중화의 새 장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발사. 시험 발사체가 발사되었습니다. 한국형 엔진 시험 발사체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생중계와 함께 다양한 후속 보도와 전문가 인터뷰는 발사체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영하 80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현장 취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은 코로나19 극복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가 개국 13년 만에 과학 뉴스 1시간 생방송 시대를 엽니다. 하루의 최신 과학 소식과 함께 반려동물에 관한 궁금증과 취미생활에 숨겨진 과학 원리, 바이오의 세계, 과학의 달인 등 다양한 코너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국민 여러분들도 과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과학계 전체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시간 생방송 과학 뉴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기 힘든 독보적인 콘텐츠입니다. 과학 뉴스 구독자 2만여 명과 YTN 사이언스 구독자 46만여 명 등 가파른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는 양질의 과학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브 콘텐츠가 너무 쉽고 재미있게 만드는 데 치중하는 바람에 정확성이나 신뢰도 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TV에서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는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강조를 해서 1시간 생방송 뉴스를 계기로 YTN 사이언스는 고품질의 과학 콘텐츠로 과학과 국민을 연결하는 과학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잠시 후 최소라 기자와 함께 과학 뉴스 1시간 생방송과 관련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금요일 발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4일까지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지 금요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계 조정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과는 별개로 현재 체계에 따라 이뤄집니다. 정부는 새로운 개편안이 시행되려면 수도권 환자 규모가 200명 정도로 안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11명 가운데 1차 검토가 끝난 8명은 접종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3명은 아직 1차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사망 사례 8건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추진단은 조사 대상 8건은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 논란으로 인해 최우선 접종 대상자였던 요양병원 요양시설 내 고령층 37만여 명의 접종이 보류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접종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지난주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앞서 제기됐던 유효성의 근거 부족은 영국의 자료 등으로 추가 판단해 볼 때 충분히 접종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 유효성 근거가 확보되면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실제 접종 후 효과에 대한 평가 데이터들이 발표됐기에 이런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의 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에 대해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추가하기 위한 변경 허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앞서 종근당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중증 고위험군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나파벨탄의 임상 2상 시험을 완료하고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와 임상 3상 승인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임상 2상 결과 나파벨탄을 10일간 투여한 시험군에서 환자 61%가 회복에 도달해 표준 치료군의 11%에 비해 우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전체 임상기간인 28일 경과 후에는 나파벨탄 투여군의 94%, 표준 치료군의 61% 환자가 회복했습니다. 종근당은 국내 서울대병원 등 10개 이상 기관에서 중증 고위험군 환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돌봄 교실을 통합한 거점 통합 돌봄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각 학교를 돌며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주말과 야간 돌봄도 가능해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돌봄 전담사와 놀이가 한창입니다. 역 교실에서는 블록을 활용한 창의력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컴퓨터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수업을 듣습니다.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합한 거점 통합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도 다 없어지고 색칠까지 해놓으니까 좀 신기하고 좀 재미있다. 아는 동생이 있으면 여기 꼭 오라고 하고 싶어요. 빈 교실이 많은 학교를 고쳐 돌봄 교실 6개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26개를 운영합니다. 인근 10개 초등학교 650명이 넘는 학생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실어나르는 통학 차량도 운행하고 1학년에서 2학년에 제한됐던 돌봄 교실을 4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야간 돌봄도 가능하고 주말에도 아이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제 대상을 확대를 했고요. 평일 20시까지 저희들이 돌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와 수시, 즉 틈새 돌봄이 운영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 창원에 문을 연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 돌봄이 필요하지만 갈 곳이 없던 학생들을 따뜻하게 돌봐줄 수 있는 공간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난 주말 백화점에 쇼핑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매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첫 주말인 5일부터 7일 현대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재작년보다 27%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 개점한 여의도 더현대 서울을 제외하고도 매출이 지난해보다 72%, 재작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매출도 모두 작년보다 90% 넘게 늘었고 재작년과 비교할 때는 1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억눌린 소비 심리가 표출되는 이른바 보복 소비 현상으로 백화점 3곳의 해외 명품 매출이 모두 지난해 대비 10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날씨가 풀리고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YTN 사이언스가 앞으로 1시간 과학 뉴스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오전과 오후 각각 25분과 40분씩 뉴스를 진행했는데요. 지난해 3월 오전 뉴스를 30분, 그리고 오후 뉴스를 45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수목 금요일 오후 뉴스를 50분으로 늘려 편성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8일부터 오후 4시 뉴스를 1시간 생방송으로 확대 편성하게 된 겁니다. 더 길어진 사이언스 투데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소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국내 최초의 과학 전문 방송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기 전에 사이언스 투데이가 과학 전문 뉴스 프로그램으로서 그동안 어떤 활약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사이언스 투데이는 지난 13년 동안 매일매일의 과학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물론 또 중요한 현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왔습니다. 네, 지난 2018년에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 기억나시나요? 사이언스 투데이는 이 발사 장면을 생중계했고요. 또 전문 기자의 후속 보도는 물론 출연을 통해서 그 배경과 의미 등을 전했습니다. 또 스튜디오에서는요, 누리호 엔진 개발에 직접 참여한 그런 연구자들을 연결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국내 과학계의 가장 큰 행사, 바로 과학 축제 현장에서도 YTN 사이언스는 항상 함께 왔습니다. 네. 대한민국 과학 축제는 2018년까지는 8월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4월에 열렸는데요. 축제 전야제라든가 축제 현장 등을 YTN 사이언스가 전국 방송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중계했습니다. 네. 네, 또 축제 현장에서는 사이언스 부스를 설치하고 앵커 체험존이라든지 또 VR 체험존 같은 것을 마련해서 또 시청자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네, 과학계에 굵직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이언스 투데이가 함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과학 뉴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사이언스 투데이는 국내외 감염병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문 기자들은 취재 파일 코너를 통해서 이 보도 내용을 더 깊고 이해하기 쉽게 다루기도 했고요. 또 코로나19 브리핑이라는 이 특별 코너에서는요, 전문가가 코로나19 사태를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이 사이언스 투데이만을 보고서도 코로나19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코로나19로 과학 뉴스가 더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시간을 이렇게 더 늘려서 더 많은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건데요. 자, 사이언스 투데이의 1시간 뉴스 이제 어떻게 구성되나요? 네, 이 뉴스 러닝타임이 길어진 만큼 새로운 코너도 마련이 됐고요. 또 새로 단장한 코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이 반려동물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슬기로운 펫생활이 더 알차고 재미있게 새 단장했습니다. 기존에는 전문가 출연과 자료 화면만으로 정보를 전달했다면요. 앞으로는 더 생생한 화면과 함께 다양한 출연진들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고품질의 영상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또 이 사이언스 앤 라이프 코너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취미생활 속에 숨겨진 과학 상식을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이 캠프파이어나 드론 조종, 전동 킥보드 등 이 현대인들이 즐기는 취미 속에 생각하지도 못한 과학 상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네, 이 코너가 풍부한 볼거리와 함께 그리고 전문가의 설명 등으로 과학 원리를 딱딱하지 않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또 이 밖에 기상이변과 미세먼지 등 날씨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날씨학 개론 코너도 있고요. 또 일선 연구 현장에서 이 활동하는 과학자들을 직접 만나보는 과학의 달인, 그리고 또 과학 유튜버가 어려운 과학 이론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궁금한 S, 그리고 또 코로나19 최신 소식을 전해주는 코로나19 브리핑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또 과학 기자들이 직접 전해주는 코너도 계속되는데요.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는 전문 기자가 한 발 더 들어간 이 과학 이슈를 전해주고요. 또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바이오 업계 최신 소식을 알아보고 또 화제의 기업 대표 등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주의 과학 소식 가운데서 가장 화제가 된 소식을 알아보는 핫파이브 등도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정말 다채로운 콘텐츠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을 해도 지루하거나 늘어짐 없이 과학계 소식을 접해볼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롯이 과학 소식으로만 1시간 동안 생방송을 진행하는 건 해외에도 없는 독보적인 콘텐츠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학 콘텐츠를 많이 다루는 대표적인 방송국이 영국 공영방송 BBC인데요. 과학 다큐멘터리로도 유명하죠. 예. 네, BBC도 이 과학 전문 기자들이 이 과학 뉴스를 전하는데요. 과학 소식만을 1시간 이상씩 다루는 그런 포맷은 마련되지가 않았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과학 전문 인터넷 언론사 등이 있지만요. 모든 소식을 영상으로 전해주는 과학 전문 뉴스 프로그램은 이 YTN 사이언스밖에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과학계는 이 사이언스 투데이 러닝 타임이 길어진다는 소식을 굉장히 반기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과학을 소재로 한 생방송 뉴스를 매일 1시간씩 진행한다는 것은 해외 사례를 봐도 쉽지 않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국민 여러분들도 과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기반의 합리적 사고와 의사결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정보를 영상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과학계 전체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우일 과충 회장의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 그 유튜브 덕분에 전보다는 과학 소식을 접할 경로는 더 늘었잖아요. 하지만 부정확한 소식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계에서는 걱정이 좀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과학계가 사이언스 투데이에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과학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반갑기도 한데요. 네, 예전에 과학 관련 기업 뉴스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과학 소식이나 연구 성과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일부 유튜브 채널이 부정확한 정보를 나르고 있고 또 대부분 정정 보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가짜 뉴스에 대한 이 우려가 크게 나오는데요. 과학계에서는 이 YTN 사이언스가 재미있고 쉬운 과학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소식을 깊이 있게 전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유튜브 콘텐츠가 너무 쉽고 재미있게 만드는 데 치중하는 바람에 정확성이나 그 신뢰도 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TV에서 만드는 그 유튜브 콘텐츠는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강조를 해서 그 괴담 수준의 엉터리 그 유튜브 콘텐츠하고 차별화된 그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 주시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좀 심도 있는 보도가 가능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단순히 성과만을 일방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보다는 배경이라든지 의미, 사회적 의미 그리고 미래의 활용 가치 등을 좀 심도 있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YTN 사이언스와 이 사이언스 투데이 유튜브 구독자가 급증했는데요. 예. 정확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YTN 사이언스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YTN 사이언스 채널 구독자는 지난해 30만을 돌파한 다음에 8개월 만인 12월에는 이 40만을 돌파했고요. 예. 네. 지금은 46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네. 또 2019년에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 분리 개설된 사이언스 투데이 채널은 또 18개월 만에 이 콘텐츠 10,000건 이상을 올리면서 구독자 2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앞으로 뉴스 시간이 더 길어진 만큼 더 많은 과학계 소식과 더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네, 국내 최초 과학 전문 방송으로서 저희 사이언스 뉴스팀도 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청자들께 더 깊이 있는 과학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시간 생방송 뉴스로 새롭게 단장한 YTN 사이언스 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최소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하루 신규 감염 6, 7만 명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방심을 경계했습니다. 또 미국 고등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올 가을에, 초등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현재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하루 6만 명에서 7만 명 사이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고 정말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과거의 다양한 급증 상황을 돌이켜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다가 급증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서둘러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급증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일부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규제 완화를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돌아오기를 원한다.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지 말라며 또 다른 급증이 발생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금 더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하고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해서 경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고등학생들이 가을 학기까지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연구가 끝난 후인 내년 1분기까지 백신을 접종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연방 지침이 며칠 내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세계 1위인 이스라엘이 카페나 음식점 영업을 다시 허용하는 등 경제 봉쇄 수위를 또 낮췄습니다.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번 달 말 총선을 의식해서 성급하게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을 닫았던 카페에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19 음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린패스만 있으면 누구나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שהכל נפתח מחדש ואני מקווה מאוד שהאנשים באמת ישמרו את כל ההנחיות ואנחנו נוכל להמשיך ולשבת בבתי קפה האלה. 사장과 종업원들도 오랜만에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We're very happy that this day came. We've been preparing for this day for a very long time. You see, we opened all the tables and the chairs, and we're waiting for customers. 이스라엘 정부가 경제 봉쇄 조치를 완화한 것은 지난달 7일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제한적이지만 학생들의 등교가 재개되고 뉴욕과 런던 등의 하늘길도 다시 열립니다. We still have to watch ourselves. We have to wear masks, keep the distances that people require, but social distance. But we're coming out of it.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빠르게 감소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3,000명대에서 더 줄지 않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다시 1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았지만 재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23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봉쇄를 풀었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선입니다. 인도에서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6일 망명 정부가 있는 다람살라의 한 병원에서 접종을 마친 뒤에 심각한 문제를 막으려면 접종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용기를 갖고 백신을 맞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살피기 위해 접종 후 30분가량 병원에 머물렀으며 관저에 함께 거주하는 10명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인도에서는 현지 제약업체 세럼 인스티튜트가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인도 업체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자체 개발한 백신 등 두 종류가 쓰이고 있는데 달라이라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소형견에게 흔히 발병하는 질환인 슬개골 탈구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반려견이 갑자기 산책하기 싫어하거나 걸을 때 절뚝거린다면 슬개골 탈구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단장한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슬개골 탈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형견을 키우는 반려가족에게 따라오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반려견의 자유와 행복을 앗아가는 슬개골 탈구가 바로 그것인데요. 소형견의 80% 이상이 앓는다는 슬개골 탈구의 원인과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 김포의 한 가정집. 앙증맞은 인형들과 알록달록 옷들이 한가득인데요. 주인공은 대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살아 움직이는 인형 비주얼. 치명적인 귀여움을 내뿜는 2살의 포메라니안 루비입니다. 깎아배, 좀, 옳지. 좀. 하루 일과 중 엄마와 노는 시간이 가장 좋다는 루비. 완전 엄마 바라기 모습을 보이는데요. 엄마에게도 루비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크거든요. 그래서 다 키웠는데 이제 손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뭐 아이들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강아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온 허전함. 그 빈자리를 채워준 건 루비였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저하고 신랑뿐만이 아니라 아이 집에 있는 가족들 모두한테도 행복이에요. 이 애가 오모로 인해서 너무 밝아졌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제는 가족들의 활력소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부엌이 분주해졌는데요. 잘 불린 미역과 영양 가득 고기가 듬뿍.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이 요리는 바로 루비를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엄마 왜 나는 저렇게 안 했어? 사람은 자기들 돈 주고 나가서 좋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지만 강아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표 특식을 맛볼 수 있는 건 오로지 루비뿐. 루비 맘마. 이렇게 직접 만드는 이유는 루비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강아지 평균 수명이 뭐 15년에서 18년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최고 간단한 간식이에요. 그냥 소독하고 썰어서 건조하면 끝. 특식에 이어서 그동안 루비를 위해 만들어준 엄마표 수제 간식까지. 정말 부러운데요. 자, 든든히 먹었으니 이젠 소화시켜야겠죠. 오늘 뭐 입을까? 그런데 산책 갈 준비에 몸을 숨기는데요. 얘를 방석을 빠방 타고 갈까? 이거 타고 빠방 타고 갈까? 응. 가자. 어야 가자. 그렇지. 예. 이건 왜?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하늘줄을 맸을 때는 본인이 걷는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숨는 거고요. 이 방석은 갖고 왔을 때는 차로 이동한다는 거 얘가 알아요. 그래서 여기 얼른 이렇게 올라타는 거야. 빨리 이렇게 데리고 나가라고. 처음에 얘가 입질 않았는데 이거 보세요. 옷 입히면은 이게 세게 보는 거 아닌데 이렇게 살짝 이래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그랬는데 이것도 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인이라네요. 필사적으로 산책을 거부하는 루비.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이가 이제 슬개골이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수술 날짜를 잡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루비는 가만히 있기보단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더없이 활동적인 아이였는데요. 무릎이요, 여기. 무릎 슬개골. 요 부분이거든요. 만지니까 막 싫어서 막. 네. 싫어해요. 여기를 막 이렇게 달달달달 떨고. 스팅하는 게 약간 좀 흥이 그쵸, 좀 예. 들어가는데. 현재 슬개골 탈구를 앓고 있는 루비. 오른쪽 다리는 슬개골이 계속 탈구되는 3단계. 그리고 왼쪽 다리 역시 정상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슬개골이 탈구되는 2단계입니다. 슬개골은 무릎 관절 앞부분에 있는 접시 모양의 뼈인데요. 슬개골 탈구는 이 슬개골이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요크셔 테리어, 말티즈, 푸들, 치아와 포메라니안, 최근에는 이제 비숑 같은 품종도 많이 키우면서 그러한 이제 슬개골 탈구가 많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작은 품종에서 다발하는 이제 정형외과적 질환인 거죠. 국내의 경우 해외에 비해 유난히 소형견을 키우는 반려가족이 많다 보니 슬개골 탈구로 병원을 찾는 비율도 높다고 합니다. 미숙 씨 역시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그동안 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관절 영양제도 좀 계속 꾸준히 먹였었고 매트도 이게 지금 아이들용 매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단 같은 거는 거의 안 올랐고요.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매번 발바닥 털도 직접 밀어주며 꾸준히 관리를 해줬지만 결국 루비의 슬개골 탈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철렁했죠. 정말 아니 물론 알고 있었어요. 아이한테 온다는 거는. 그렇지만 저희 아이한테는 안 올 줄 알았죠.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미리 뭐 예방하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 선천적으로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슬개골 탈구는 유전적 요인이 80%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발병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관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집에서 보호자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체중 조절, 그리고 이제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애들이 뭐 공을 던져서 주워오게 하거나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이제 달리면서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 찾은 슬개골 탈구 전문 병원. 수술을 앞둔 탓인지 밤새 잠 못 이룬 루비네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먼저 수술에 앞서 설명을 듣기 위해 수의사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마취에 필요한 검사는 흉부 엑스레이. 수술 전 필요한 검사와 주의사항에 대해 들어보는데요. 루비의 경우 왜 슬개골 탈구 수술이 필요할까요? 만지실 때 다리가 뚝뚝거리는 그런 느낌은 느끼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료 봤을 때도 방사선 검사나 촉진했을 때도 슬개골 탈구가 2에서 3단계 정도로 확인이 되었고 슬개골의 탈구 정도와 관절의 변형에 따라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 탈구가 스스로 일어나는 2기 이상이면 수술을 통한 교정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빠지게 되면 여기 무릎 자체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러면 2차적으로 이쪽에 이제 십자인대가 끊어진다든지 여기 보시게 되면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게 돼서 다리를 이제 못 쓰거나 그 수술 같은 부분들 굉장히 고난이도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슬개골 탈구가 악화되기 전에 이상 증세를 알기 위해서는 정기 검진과 더불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들이 제일 알아차리기 쉬우신 거는 다리를 드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막 뛰다가 한쪽 다리를 든다. 이거는 무조건 거의 통증이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무릎을 만지면 좀 이렇게 싫어한다든지 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몇몇 강아지들은 그쪽이 약간 좀 시리거나 느낌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무릎 부위를 자주 핥는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들을 보입니다. 수술 전 마취에 필요한 검사와 함께 탈수를 예방하기 위한 수액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의젓한 루비와 달리 울음이 터진 엄마. 건강하려고 이렇게 시켜주는 건데 수술이라고 하니까 조금 눈물이 나오겠죠.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루비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내 카라도 안 하네요. 어느덧 다가온 수술 시간. 와. 루비를 위해 엄마는 응원의 말을 전해봅니다. 안전한 수술을 위해 먼저 전문 마취팀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취를 시작하는데요. 슬개골 탈구는 증상과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루비의 경우 3가지의 수술 방법을 적용해 슬개골이 빠지지 않도록 잡아줄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가는 의료진들.
우선 슬개골이 위치한 활차구를 깊게 깎아서 슬개골이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같은 시각, 엄마는 루비 걱정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30분이고 30시간 같아. 슬개골이 탈구되면 뼈도 변형되는데 그 위치와 각도를 바로잡고 손상된 인대 등을 겹치게 봉합해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렇게 2시간여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잘 끝났네. 네, 수술은 잘 끝났고 슬개골 탈구가 좀 노출이 돼서 관절이 좀 까져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고요. 일단 수술은 안정적으로 잘 된 것 같고 이제부터는 이제 아프지 않게 하고 회복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루비의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났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엄마. 아직 마취가 덜 풀려서인지 있는 힘껏 엄마를 반겨줄 수가 없는데요. 그런 루비의 모습에 엄마는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보실 거 없어요. 잘 끝났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한 루비. 야, 엄마 일주일 후에 데리러 올게. 괜찮아. 잘했어. 엄마 일주일 후에 건강하게 보자. 씩씩하게 잘 받아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 이제 수술도 이제 큰 고비도 넘겼으니까 퇴원하면 이제 돌아오는 봄에 루비랑 같이 산책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제작진에게 도착한 반가운 영상. 루비는 퇴원 후 예전보다 더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슬개골은 안 좋아지기 전에, 더 심해지기 전에 하면 할수록 회복도 그렇고 보호자분들이 수술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들이 재발률이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내고 뭐 가끔 다리 저는 것들이 뭐 괜찮겠지 하고 하지 마시고 진료 받으시면서 수술 같은 부분들도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소변 또한 건강의 이상 신호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갑자기 색이 달라지거나 냄새나 양의 변화가 있다면 정확한 검진을 받아봐야 합니다.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소변으로 보는 건강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조정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변은 노폐물이지만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소변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에 우리가 소변만 봐도 이렇게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소변은 혈액 내 여러 노폐물이 수용액 형태로 신장에서 걸러져 요관을 거쳐 방광에 저장돼 있다가 일정한 양에 도달하면 체외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소변의 주성분은 물이 95%를 차지하며 그 외 아미노산이나 요산, 요소, 무기염류 등의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소변의 pH는 보통 5.0에서 7.0인데 건강한 사람도 식생활이나 신체 상태 등에 따라서 pH 수치가 변화할 수 있어서 소변만 봐도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예로 정상적인 소변에서는 당이나 단백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지만 당이 배출되는 경우를 당뇨라고 하고요. 또 단백질이 배출된 소변을 단백뇨라고 하는데 급성 신염이나 만성 신염에 걸려 신장에 관련된 조직인 사구체나 세뇨관의 손상 등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당뇨나 신장에 이상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군요. 정밀한 검사가 아니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소변 상태를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변의 양을 통해서도 체크할 수 있다고요? 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 소변량은 평상시 대략 1.6리터 정도입니다.
정상 신장은 체내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소변을 농축하거나 희석하면서 소변량을 조절합니다. 네. 임상적으로는 소변량이 100ml 미만이면 무뇨, 500ml 미만인 경우에는 핍뇨, 3리터 이상 단뇨로 구분하며 이런 경우를 병적인 상태로 말합니다. 네. 소변량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경우에는 신장의 이상 신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밤에만 소변량이 많은 경우에는 야간 단뇨라고 부르는데 어르신들에게서 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상 성인의 경우 밤에 생성되는 소변량은 낮에 생성되는 소변량에 비해 반 정도로 적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대적으로 밤에 소변량이 점차 늘면서 60세가 되면 낮과 밤의 소변 생성량이 비슷해집니다. 네. 그래서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노화 과정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을 현저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내원하셔서 적절한 검사와 정확한 진단을 통해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정상적인 성인의 소변량이 하루에 약 1.5리터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신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알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소변의 냄새로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요? 네, 정상 소변의 냄새는 연한 방향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세균이 과도하게 자라면 암모니아 냄새나 부패한 냄새가 나게 되고 또 선천성 암모니아 대사 이상은 질병에 따라 독특한 소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아직은 연구 수준의 결과로만 보고되긴 하지만 게를 훈련해 방광암 환자의 소변을 구별하는 실험 결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기도 했으며 네. 이는 인간의 후각으로 구분할 수 없는 냄새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이전에는 맡을 수 없었던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방문해 요검사를 포함한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소변의 양과 냄새의 변화에 따라서 알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눈으로 가장 빠르게 식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변 색깔이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이 소변 색깔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네, 정상 소변의 색은 연한 노란색으로 수분 섭취량에 따라서 옅은 노란색부터 진한 노란색까지 다양한 농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색에 가까운 소변은 매우 희석된 소변이거나 수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려는 질환인 요붕증일 수도 있습니다. 네. 붉은색 소변의 대표적인 원인은 혈뇨고요. 소변에 이동하는 요로계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신장, 신우, 요관, 방광이나 요도, 전립선에 출혈이 있으면 검붉은 소변이나 선홍색의 붉은 소변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붉은색 혈뇨를 발견했는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바로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시어 방광암을 포함한 요로상피암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갈색 소변의 경우 간 기능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간세포 손상이나 담도 폐색에 의해 황달이 생기면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소변에 녹아들어 소변색이 짙은 갈색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해서 횡문근 근육세포가 손상되면 세포 속에 칼륨이나 칼슘 등 소변으로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유색 소변의 경우에는 오줌에 고름이 섞인 녹료를 포함한 매우 나쁜 감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소변 색깔은 그 밝은 노란색인데 만약에 소변색이 갑자기 변했다면 진찰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색깔 외에도 거품이 많아졌다거나 침전물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소변에 침전물이 생기는 것은 우리 소변에 포함된 여러 가지 함유물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로결석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소변에서 결석이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결석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석의 경우에는 여름에 주로 호발하지만 사계절 내내 발견될 수 있고요. 유전적 요인도 있어서 이에 대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운동이 요구됩니다. 재발을 잘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 방광암의 경우에는
또 석회화가 동반돼서 떨어져 나와서 이러한 찌꺼기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에 대한 검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이상소견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의 이상에 의해 단백뇨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백뇨에는 단순성 단백뇨와 질병에 의한 단백뇨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예. 단순성 단백뇨는 건강한 사람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한 운동을 하거나 고열이 날 때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질환에 의한 단백뇨는 콩팥 질환이나 전신 질환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여 정확한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네. 건강한 사람이라도 일시적으로 소변에 거품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 거품을 관찰하게 된다면 이게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검사를 통해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소변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네, 음식을 짜지 않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녹차나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고 주스는 당류가 많기 때문에 연한 보리차나 생수를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성분이 불명확한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비타민 음료 등의 섭취를 너무나도 과하게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예. 소변의 양이 줄어들거나 색이나 냄새가 변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시어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자주 마려운 경우, 야간뇨 등의 배뇨 패턴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전립선 질환에 대한 검사를, 여성의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소변이지만 내 건강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평소에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물도 잘 마셔야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한양대병원 비뇨의학과 조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99년) 드라마 카이스트에 나왔던 괴짜 교수의 실제 모델인 이광형 교수가 제17대 카이스트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총장은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카이스트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글로벌 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특히 인재 양성과 투명한 재정 운영, 경영 혁신을 통해 카이스트라는 이름만 들어도 국민이 신뢰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소통과 신뢰의 문화를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부당 광고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나 질병치료 효과를 내세워 광고한 온라인 마켓 10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 547건을 적발해 사이트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에는 일반 식품을 체중 감량, 피부 개선, 피로 회복 등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내용이 2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나치게 말라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조비룡 교수팀은 약 400만 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체중 정도가 심할수록 정상 체중과 비교해 심근경색은 86%, 뇌졸중은 38%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비만과 달리 저체중의 위험성이 비교적 간과되었다며 저체중의 경우 근육이 상대적으로 적어 심뇌혈관 합병증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내 조명으로 공기 중 미생물을 죽이는 향균 필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세종대 공동연구진은 이산화 타이타늄 나노입자 표면에 가시광 반응 유기염료를 입히는 방식으로 향균 필터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필터를 실내 조명에 부착하면 4시간 뒤에 포도 상구균이 99.9% 살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3월 수상자로 배상준 LS전선 수석연구원과 박술목 참길연구소장이 선정됐습니다. 배 수석연구원은 광역 고속철도용 강제 전차 선로를 개발해
철도용 부품 국산화에 이바지한 점을, 박 소장은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액상 참수 등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과기정통부는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을 갖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따져보면 태양광 에너지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저희가 개발한 TiO2 나노튜브 전구 사실은 전체 태양빛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려면 태양전지가 필요한데요. 태양전지는 단가가 높아 그동안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면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태양전지의 단가를 낮춰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한 환경화학자 최원용 박사를 만나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